노동 중심성이라는 어떤 이론과 실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뭐 제가 아는 것만 알고 모르는 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그 말씀드릴 수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음 사실 이 자리가 또 좀 굉장히 전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정의당 당원이긴 합니다만 그냥 평당원으로서 활동을 해본 적이 없고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뭐 우리가 어떤 사상적으로 아니면 관념적으로 아니면 올바른 것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것들 지식이 있겠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그 노동 중심이든지 아니면 정의당이 앞으로 노동 정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나아갈 봐야 되는 지식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거기에 도움될 수 있는 몇 가지의 좀 기술적인 지식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어차피 이 이야기는 참고하실 내용이지 그게 무슨 법칙이거나 어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고요. 사실은 이 내용의 이제 상당 부분은 이전에 정의당에서 노동자 당원 한마당 뭐 사전 토론회 이때 좀 발제를 했던 거여서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노동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오늘의 내용은 결국 노동조합과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이냐, 왜 맺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노동 정치는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는 왜 그런지에 대한 좀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현재 어떠한가 얘기를 하고, 그럼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정의당의 현실은 어떠한가, 좀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음,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이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로 있어 긍정적인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는 근데 현대 민주주의로서 좀 간접 민주주의로서 불완전한 민주주의, 이렇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파편화된 지식인 부분이 있고요. 그때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와 지금의 민주주의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실제로 그 사회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어, 법을 만들고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통치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닌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는 그 보면 한 뭐 일단 규모가 작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한 최대로 잡아도 한 30만 정도의 인구였고, 그리고 거기서 그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산을 담당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생산을 담당한 사람들은 나 아니면 재생산을 담당한 사람들은 모두 참정권이 없었고요. 넓게 잡아도 한 20% 정도의,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좀 중산층 이상의 남성들에게만 그 참정권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데모크라시라는 말은 거기서 나왔다고 설명하지만 지금과 너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라는 체제는 어떤 의미에서 가치가 있냐면, 지금까지 수많은 사회 체제가 있었지만 그 사회 생산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주권을 가진 체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물론 뭐 여전히 불평등도 심각하고 가난한 사람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인간이 살아왔던 체제 중에 가장 나은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고 했을 때 바로 노동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현장 노동자 당원 활동가 분들이시기 때문에 더 많이 아시겠지만 한 200년 동안 피와 그 수많은 투쟁을 통해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든 두 축은 노동조합과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 개개인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노동조합 활동가로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알겠지만, 개인은 약하지만 조직과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강하다는 것 때문에
그게 이제 유효한 의미를 가졌던 거고요. 특히 의미가 있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의 실험을 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뭐 사회민주주의라고 불리든 아니면 뭐 현실사회주의라고 부르든 사회주의의 실험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20세기를 그 휘몰아쳤던 체제의 실험은 좀 아쉬운 부분으로 끝났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쨌든 자본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만 자본주의라는 것은 시장의 권력이 굉장히 강한 것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개인으로서는 할 거 없고 조직과 집단의 힘으로 해낸 것이 이 노동조합과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축에서는 그 사회에서 가장 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들이 노동조합이고 정치 영역에서 가장 큰 노동자들이 만든 것들이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사회 집단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조직과 결사할 수 있는 자유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뭐 중소상 자영업자든 뭐 소상공인이든 아니면 농민이든 어민이든 결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들이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또 그렇게 이해관계도 다르고 나의 생각도 다르고 관념도 다르고 사상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갈등하고 그 사람들이 조정을 하는 것에서 최선은 아니지만 뭐 아니면 차선의 선택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발전한 어떤 자양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과 그 집단의 힘이 중요한 것은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에서 시장의 힘을 이겨내는 거에 있어서 이 조직과 집단이 아니면 불가능하고 또 하나는 점점 국가 권력 기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관료제 기구를 이겨내기 위해선 역시 조직과 집단의 힘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국가보험의 시스템이든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나이만 되면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이것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또 그에 기반한 노동자 정당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권리나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참정권이든 노동권이든 사회권이든 인 것이 지금 현대민주주의가 돌아갈 수 있는 자양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지국가나 아니면 재분배나 이 불평등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그 힘이 무엇일까라고 설명했을 때 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연구들이 밝히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노조 조직률, 두 번째는 그에 기반한 정당의 의석수 그 두 가지가 복지국가, 좀 평등한 국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밖에 뭐 다른 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두 가지를 부인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신자유주의화가 되면서 1980년대 이후부터 복지도 축소되고 사회민주주의도 약화되고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어디가 좀 더 낫냐? 어디가 그 어떤 세계화라는 그 파고 속에서 조금 덜 그 어려움을 맞이했느냐라고 했을 때 역시 노조 조직률이 높은 곳 그리고 그들에 기반한 정당의 의석수가 있는 곳이 좀 덜 어려움을 처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대민주주의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노동조합이라는 것과 그에 기반한 정당이라는 두 가지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힘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옥자는 이제 그런 표현도 합니다. 노동조합과 정당이 같이 만나서 지금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러나 이제 뭐 서로 다 좋은 수는 없죠. 분쟁적 동맹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어쨌든 결혼을 해서 이 지금까지 좀 덜 불평등한 사회 그리고 좀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라고 해서 편리한 결혼을 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듯이 이 한 80년대 이후로 위기에 처했다 이런 이야기는 끝없이 나오고 있죠. 예,
뭐 삼인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뭐 노조 조직률도 지금 낮아지다 보니까 또 옛날같이 뭐 블루칼라에 기반한 노동 정치 이런 식의 인식은 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생산 방식이 유효하냐? 아니면 다른 사회적 가치들이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거기서 과연 노동정당이라는 게 의미가 있느냐? 노조랑 정당이랑 서로 같이 하는 것들이 멀어지고 있다. 이혼했다. 이런 표현들도 막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금 어떠하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이 정말 이혼했냐라고 했을 때 적어도 이제 서유럽이나 이런 데를 설명하기 위해 있어서 이혼했는지 안 했는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이혼한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12개 국가 가장 최근의 연구를 보면 미국까지 포함해서 중도 좌파 정당이냐 아니면 삼인주의 정당과 노조가 둘이 어떻게 관계를 맺었느냐라고 했을 때 살펴보면 좀 멀어진 나라들도 있다. 이스라엘, 네덜란드, 이탈리아 같은 데는 좀 멀어지기도 했지만 또 여전히 굉장히 서로 강력한 동맹을 유지한 나라도 있고 옛날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동맹을 유지한 나라도 있다. 그래서 그 긴밀함의 관계를 가지는 데는 상당한 연속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질문을 하는 것들은 이런 거죠. 미조직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얘기, 비정규직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차별받는 같은 노동자여도 다른 노동자들이란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한 2000년대 중반부터 해서 뭐 그전엔 경제학 연구에서 많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정말 다른 정당을 지지할까? 아니면 좌파 정당을 지지 않을까? 더 이상 삼인주의는 좀 낮은 계층의 노동자에게는 유효함이 떨어지나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밝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답은 일률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볼 때는 극우 정당이랑 함께한다. 역시 이 조직 노동에 대한 불만을 가진 노동자들은 극우 정당과 같이 한다. 아니다. 더 급진적인 좌파 정당과 함께 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오히려 실업수당으로서 자꾸 자신의 어떤 임금의 소득을 많이 가져가는 거에 대해 불만을 가진 조직 노동이 더 우파 극우 정당을 지지한다. 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다. 이거는 노동의 문제라기보다는 인종이나 다른 이슈로 자꾸 치환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가 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미국의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렇게 소외받은 백인 노동자들이 지지했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또 혹자들은 그렇지 않다. 여전히 노동자들은 힐러리를 많이 지지했고 그거보다는 이제 노동이라고 조직 노동으로 뭐 조직이 돼 있든지 아니면 노동자라고 불리는 계층보다는 이 백인이라고 외치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을 많이 하는 어떤 유권자들이 같다라고 해서 이슈가 바뀌니까 바뀐 거지 노동자들이 꼭 그렇게 이동했던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외부자와 내부자, 노동시장 외부자와 내부자 그래도 삼인주의 정당이 적절히 반응을 함으로써 여전히 지지가 갈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라마다 다르고 그 정치 세력이 얼마나 유능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 오래된 좌파 정당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노조들과 함께 하려고 하느냐라고 봤을 때 대체로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서 역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함께 역사를 만들어간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미 계급이라는 이야기, 삼인주의라는 이야기, 사회주의라는 이야기가 희미해졌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걸 함께 만들어갔던 오랜 관행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멀어지지 않는 이유가 일단은 크고요. 두 번째는 주로 정당의 이유가 큽니다. 오랫동안 해봤더니 선거를 해보고 지지자 조사를 해보고 이랬더니 잠깐 선거가 유리했을 때 반짝할 때 이렇게 함께하는 집단들은 존재한다. 근데 이들이 계속 같이 하지는 않더라. 매스미디어에서 붐이 불면
좌파 정당 잠깐 지지해 주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회 운동들이 또 좌파 정당을 지지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건 그렇게 안정적이지가 않더라. 근데 그에 비해서는 두 가지 조직이 굉장히 이제 그 사회 집단이 이 그 정당을 계속 견고하게 지지해 준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노동조합이고 하나는 종교 조직입니다. 그래서 종교 조직에 기반한 종교 정당이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노동조합에 기반한 노동조합 정당이 강한 거죠. 그래서 당이 위기일 때 특히 노동조합이란 집단과 좌파 정당이 계속 같이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당이 어렵고 이번 선거는 좀 실패할 것 같다. 이럴 때 특히 이들의 위력이 부각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꼭 좌파 정당의 이야기만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일본 정치를 공부했는데 별로 좌파적이지 않고 별로 그렇게 진보적 한국식으로 말하면 진보적이라고 하지 않는 리버럴 정당이라고 불리는 지금 일본에서 입헌민주당이든 국민민주당이든 이런 지금 또 노동조합과 굉장히 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앞선 이야기와 같은 걸 수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조직노동이든 조합원들이든 사실은 아까 이혼을 자꾸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혼할 만한 이유는 상당히 충분하다. 시간이 갈수록 별로 조합원들한테 노동자들한테 이득을 주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정부에 아예 집권을 못하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서유럽 같은 경우에 연립 정권을 하다 보면 자기들이 실현하겠다고 하는 가치에서 되게 멀어지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0년 정도의 사민주의 역사를 봤더니 결국에는 누가 제일 많이 지지했느냐라고 했을 때 역시 노동자가 많이 지지했다. 그리고 특히 조직된 사람들이 이들을 지지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충성스러운 지지자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하는 이유가 정당에게는 유인이 되게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까 한국은 요즘 1000만 당원의 시대라고 해서 당원이 너무 많은 시대를 가고 있어서 좀 예외적입니다만 대부분의 나라에선 당원도 줄어들고 당원이 줄어들니까 당비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당 활동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 현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국가 보조금으로 당을 운영하고 그리고 이미 한번 권력을 잡았고 이랬으면 또 행정 권력일 경험이 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 것들이 전 세계적인 정당의 현상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좀 조직된 집단과한테 선거 자금도 받고 당원도 가입시키고 선거 운동도 하고 당의 일상 활동도 하게 하는 것들이 좀 그나마 긍정적이다라고 해서 이제 함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그렇고요. 그래서 정당과 노동조합이 같이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한 4가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이들이 얼마나 가깝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념과 세계관이 비슷하냐. 예. 근데 반드시 사회주의냐, 사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걸 지향하느냐라는 그런 아주 정교한 이념에 대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고요. 지금 한국 사회로 따지면 누가 누구한테 더 친밀하게 느끼냐, 그리고 어느 정치 세력에게 더 거부감을 느끼냐 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념이 비슷하다고 해서 꼭 지지하는 것이 같지 않을 수도 있죠. 같은 노동조합이어도 공산주의를 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사회당을 지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갈라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로 얼마나 주고받는 것들이 많느냐, 돈을 주고받느냐, 인력을 주고받느냐, 정보를 주고받느냐라는 것으로 이들이 친밀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결국에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미 민주노동당을 통해서 경험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서로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만났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예를 들면 이전에 민주노동당 때 최고위원을 1명 준다. 그리고 중앙위원 대의원은 노동부문 할당을 제공한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인원의 겹침, 리더십의 겹침, 그리고 얼마나 공식적으로 자주 만나느냐. 이 2가지가 당 조직에서 얼마나
과 노동조합에서 서로 그 보장되느냐에 따라서 이들이 가깝냐 가깝지 않느냐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결국엔 만나야지 서로 생각이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도 확인할 수 있고, 또 다른 생각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함께 해달라, 우리 노동조합 활동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만나야지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양쪽을 잘 알고 있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같은 활동가 분들이 여기서 자꾸 이 노조에서도 일하고 노동자 당원으로서도 당에서도 일함으로써 리더십이 겹쳐야지 결국엔 그 앞에 두 가지들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서유럽에서의 민주주의 혹은 현대민주주의 아니면 좌파 정당과의 노동자 정당과의 관계가 어떠했느냐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지금 그러면 전 이런 이야기 속에서 정의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한국의 진보정당의 역사가 이제 한 30년 정도 되었지만 아직은 우리가 그 노동자 계급이 아니면 좀 더 사회 하층이 진보정당을 지지한다, 나아가서는 민주당을 지지한다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네. 사람들이 많이 밝히고자 했는데 그런 거는 사실 별로 나오지가 않고요. 오히려 약간 소득이 낮거나 이런 사람들은 투표를 하지 않더라, 투표 불참하더라라는 연구들은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계급 투표랄까, 그러면 뭐 좀 노동자들이 더 진보 정당을 지지한다라는 근거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꼭 우리만 처한 어려움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 서유럽의 역사에서 봤듯이 노동조합이 만들어서 노동운동을 하는 역사가 이 참정권을 가지는 역사와 같이 이렇게 결합이 돼 있으면, 정치 의제랑 결합이 돼 있으면 이 노동자들이 굉장히 정치 의식이 고무되고 당원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가까워집니다. 근데 미국이든, 여기 제가 미국과 일본 사례를 써놨는데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알듯이 링컨이 노예 해방을 시켰잖아요. 그때 이미 흑인까지 다 형식적으로 참정권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런 역사에서는 이 노동자 계급이 특별히 정치 의제랑 결합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급 투표를 하지 않거나 그러다 보니까 좌파 정당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어려움이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또 실제로 그래서 정의당 지지율 조사, 정의당의 실제로 저 당원 구성이 어떠한지, 지지자 집단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수도권에 많고 좀 젊은 층이 많고라고 해서 뭐 특별히 이 지지자 그룹이 노동자를 기반하고 있다라든지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민주당과 이제 폭넓게 지지자 집단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처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잘 그런 감흥이 많으실 것 같은데, 2004년에 민주노동당이 등장했을 때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이제 노동에 기반한 정당이라는 어떤 정상적인 정당 체제로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을 봐라, 영국도 원래 노동당이 있었고 노동당은 없었고 이제 자유당과 보수당이 있었는데 노동당이 급성장하면서 자유당이 없어지지 않았냐. 그래서 그때 민주당 없어지고 우리 민주노동당과 이 보수정당 이렇게 양대 축으로 구성될 거다, 막 이런 장밋빛 희망을 많이 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이렇게 당연히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는 되게 이제 지금까지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면은 한번 정당 체제가 만들어지면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1920년대에 만들어진 체제가 뭐 지금 한 10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바뀐 게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고 해요. 한국도 언제를 삼느냐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한 1950년대 후반에 이 만들어진 양당의 견고한 체제가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될 것 같다.
물론 그걸 자꾸 견고하게 균열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의당의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노력을 하던 과거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 양당으로 이렇게 다시 바뀌는 것들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앞서 이제 노동조합과 정당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던 이유는 그 정당을 움직이는 건 하나는 이념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 앞선 이야기들을 말씀드린 건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이 조직된 사회 집단과 연계하지 않아도 정의당이 뭐 어떤 노동조합이나 이런 집단과 연계하지 않아도 당원 모집과 선거운동과 정치자금 확보가 가능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이전에 민주노총에 보면은 민주노총의 몫을 이제 어느 정도 인정했던 것이 있었고 대신 민주노총에서 상당 부분에 그러니까 실제로 뭐 당이 실제로 예산을 다 공개하지는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민주노동당을 움직였던 돈이 거의 다 민주노총에서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움직였죠. 또그 뭐 지지자를 만들든지 당원을 모집하든지 선거운동을 하든지 이런 것들의 상당 부분도 다 노동조합에서 왔던 것이 클 것입니다. 그럼 지금 정의당의 현실에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그러니까 꼭 노동조합이랑 연계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는 당 조직이 스스로 튼튼하든지 그게 아니면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사회 집단과 연계돼 있든지 그러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좀 아직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거는 꼭 정의당만은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특히 근데 정의당은 노동 정치를 함에 있어서 되게 깊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조직 노동에 대한 이해가 너무 표피적이거나 단선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여기 정의당 계신 분들도 어떤 뭐 지역 시민을 만나든 아니면 당원을 만나든 정의당의 땡땡땡이 누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한다 한들 거기서 그것이 정의당의 전부다라고 얘기하진 않으실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당을 운영하고요. 리더십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누구누구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런 한계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내부 정치가 이러한데 뭐 요렇게입니다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조직노동도 이 단선적이지 않고 뭐 업종이냐 산별이냐 연맹에 따라 되게 다양한 집단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마찬가지고 또 뭐 꼭 정파다 이런 것이 아니어도 지도부냐 대기구 상근 활동가 조합원 뭐 굉장히 많은 이들이 이렇게 겹쳤다 충돌했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조직노동의 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한국의 조직노동에 대해서 비난이나 혹은 비판하는 영역의 부분은 사실인 부분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부분들도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노총의 조합원이 한 30% 정도는 비정규직, 미조직으로 되어 있고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물론 공공 부분을 적극적으로 조직해서도 있지만 뭐 학교 비정규직, 택배 노동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직해냈던 것들은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하는 노력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한편으로는 세간의 사람들이 많이 비난이나 비판하듯이 여전히 자기의 사업장의 이해만 매몰되어 있다. 그리고 내년의 임금 인상 별로 이거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 이것도 사실인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일한 주체도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주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복합적 이해 한편으로는 정의당이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한 뒤에 이야기할 때 미조직 비정규의 이해를 대변해야 된다. 우리는 좀 더 낮은 계층의 노동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어야라는 것은 전 그건 가치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정의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거나 그걸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또 그게 그런 레토릭을 통해서
이 조직 노동에 대해서 단언하거나 평가하는 것들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편으론 이 조직 노동에 이렇게 그 손바닥을 엎은 것이 비전형 노동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조직되지 않는 사람들은 노조로 조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원이나 지지자로 조직하기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더 어려우면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하겠죠. 누군지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고민해야 되고요. 저는 그래도 한국의 조직노동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존재하니까요. 일단은 이제 저는 연구원에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한 한국노총의 연구원에 근무했었는데요. 연구물도 나옵니다. 연구라는 거는 거기서 이제 추상적인 지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항상 실태 조사 이런 걸 꼭 하게 돼 있죠. 근데 되게 어려워요. 조합원 여러분들은 더 많이 그런 거 하죠. 조합원들 조사하는 건 되게 좀 그래도 이렇게 위원장님한테 사무국장님한테 협조를 얻으면 되게 쉽거든요. 근데 플랫폼 노동 이런 거 조사하려면 한 돈을 몇 배를 들여도 조사가 잘 안 됩니다. 그분들은 시간이 돈이고 그다음에 한데 모여 있지도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인지 뭘 원하는지 노조가 뭘 해야 되는데 정치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지지자 집단으로 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야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뭘 할 텐데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좀 해서 모여서 고민들이 얽혀 있는 곳이 이 양대 노총의 상당 부분이 축적되어 있다. 연구도 많이 나오고 적어도 그걸 잘 대변하고 아주 뭐 지금 다 잘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장 분쟁 상황이 무엇인지 우리 조직이랑 뭐 어디랑 뭐가 부딪히는지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알고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정부위원회나 이런 데서 막 양대 노총을 제외시킵니다만 그래도 플랫폼 무슨 위원회라든지 택배 뭐뭐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는 꼭 그런 조직들을 다 부릅니다. 부르면 거기서 뭐가 합의가 돼서 대단하게 나오는 건 아닌데 정부 정책이 뭔지라도 알고 현장 상황이 뭔지라도 알고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라도 이해는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식들을 그만큼 정의당이 축적해서 가지고 있느냐? 앞으로는 그래야 되겠지만 지금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조직 미정규를 우리가 함께 하겠다라고 했을 땐 적어도 이만한 것들을 우리가 내공을 갖추든지 그게 돼 있지 않으면 이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통해서 함께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그 좀 부분 이익을 수렴해서 이렇게 정당의 정책으로 만들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 정책을 만들 때 당시에 어떤 이렇게 급하게 양당에서 전문가들을 모여서 그 양당의 전문가들이 빨리 공약을 만들고 그 공약집을 실현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관행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족한 부분들은 양당은 주로 집권을 하게 되면 다 이제 행정 권력들이 어느 정도 메꿔주죠. 공무원들이 다 정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진보 정당이 활용하기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대선 캠프를 만들고 전문가들을 모았을 때 노동정책이라고 했을 때도 민주당이랑 정의당이 와서 노동정책 얘기하는 사람들 다 겹칩니다. 겹치고 저쪽에 한 20명 모이면 이쪽이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의 정치로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드는 거로서는 유능할 수 없다. 그러면 진보 정당이 이전에 무엇을 잘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이 이전에 이러이러한 정책 의제를 되게 잘 제시했었다. 뭐 무상급식, 무상의료, 아동수당 이런 거 다 민주노동당이 얘기했는데 결국 이게 실현이 됐다라고 하는 이유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역시 하나는 이제 어쨌든 거칠지만 좀 사회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넓게 보면 뭐 좀 좋은 사회를 만들자 하면서 세게 얘기했던 어떤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현장에 기반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노동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급식에 문제가 있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걸 만든 것들이 어쨌든 정의당을 만든 힘이 정당을 어떤 좋은 정책을 만든 것의 힘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의당이
갈 때도 어떻게 보면은 이 조직적으로 하나는 당에서 이 내용을 만들어내는 힘,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조직적으로 그런 자원과 뭐 현장 상황과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든 힘들을 가지고 있는 조직 노동과 함께 하는 것들이 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한편으로는 이렇게 현장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려스러운 거는 현장이 많이 찾아라. 계속 분쟁 사업장에 막 방문해라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 어떤 그 당의 어떻게 보면 정의당 같은 경우는 더 효율적으로 자원과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한편으로는 여러 분쟁 상황과 갈등 상황이 만들어지면 당 조직으로 내용을 만드는 노력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예를 들면 한국노총에 있을 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힘에 함께 있에 대해서 이 당에 노동의 이해가 투입이 돼서 갈등을 조정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고 이런 시스템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존재하는가라는 걸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의당의 상황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한 중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조금 제가 그때 발표를 하고 이럴 때도 한국노총 사람들 되게 놀라워했는데 정의당은 노동정당 아니야? 민주노총의 정당 아니야? 근데 왜 그렇지?라고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별로 투입이 될 만한 별 루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노동위원회가 있지만 전국노동위원회로서 뭐 시도당 노동위원장들이 있어서 그걸 막 노동 현장 분쟁을 가져와서 노동당으로 내용을 만드는 그런 현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히 노동자 당원들에게 뭐 또 할당을 제공해서 노동 현장 이야기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아쉬움이 있었고요. 반대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총이랑 2012년에 이렇게 양당 통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진안하고 막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은데요.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뭐 옛날에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관계랑 비슷해요. 뭐 최고위원 한 명 주고, 뭐 중앙위원, 대의원 할당 주고, 그 다음에 고위급 정책 협의회 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서는 그 노동 존중 실천 의원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사람들은 노동 존중을 실천해라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노동 정치를 이렇게 잘하고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자꾸 현장의 상황이 어떤지를 들을 수 있는 루트가 만들어지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는데요. 결국에는 저는 이 정의당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노동의 현장 상황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것들을 해야지 특히 민주노총 이게 꼭 중앙 조직이 아니어도 산별이든 연맹이든 이 조직 대 조직으로서 만나서 지속적이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만드는 노력들이 있어야 노동 정치라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이 발표의 제목이 이제 이전에 매일노동뉴스의 홍명교라는 여기 당원으로 알고 있는데 활동가분이 노동 중심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 이야기가 아직 정의당에서는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 좀 텅 빈 기표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이 텅 빈 기표를 메울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이 기표에 있어서 어쨌든 그걸 찾을 수 있는 답은 어떤 조직노동과 관계를 어떻게 잘 구축할 것이냐 그리고 당에 그 조직적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요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이야기가 길어져서 이 정도로 줄일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